누구 때문에 지금 소송하고 있죠? 정선에. 예, 맞죠. 돈에서 이걸 잘 써야 돼요.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하면 판사님이 방금 제가 썼던 것과 같은 청구 취지로 판결문을 내려줄 겁니다. 막 소설 쓰듯이 써도 됩니다. 여러분 이걸 눌러야 됩니다. 등록. 와, 중요한 거 빼먹을 네. 뻔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줘요. 사건 안 맡기셔도 알림 설정이라도 해달라고. 네. 그거는 뭐 아니 사건을 맡겨야 돼.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그 차용증 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아나운서님 저한테 3,000만 원 빌려가가지고 네, 맞아요. 맛있게 썼습니다. 네, 결국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직접 이제 제가 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개인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이제 한 3천 그래도 3천 되면은 변호사한테 좀 의뢰하기가 괜찮을 수 있는데 공을 한 개 빼서 예를 들어 300이다 하면 300만 원 받기 위해서 변호사한테 의뢰를 하니 변호사 비용 300만 원 달래요. 이러면은 결국엔 내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완전 지금 생초차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예. 뭘 검색하면 되냐? 대법원 전자소송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최근에 사이트가 개편이 됐는데 진짜 짜증납니다. 예. 뭔가 좀 많이 불편해요.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디를 만들면 되겠죠. 저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기 가면 나홀로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나홀로 소송. 여기 가서 나홀로 소송에서 소장 작성이라고 있죠. 예. 소장 작성 들어가가지고 예. 자, 사건명. 자, 돈 빌려준 거잖아요. 네.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건물 인도로 건물 달라는 거.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안 주니까 달라는 거. 매매대금은 이제 집 팔았는데 뭐 땅 팔았는데 돈 안 주니까 하는 거. 물품대금은 스토어에서 뭐 팔았는데 이거 돈 안 주는 거. 손해배상 자는 이거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배상법 관련된 겁니다. 수표, 약정금, 양수금은 뭐 이게 뭐 매매대금하고 일종의 비슷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임금, 임대차 보험금, 예, 임대차 보증금, 예, 어음 이런 건 여러분이 쓸 일 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법원 이거 어떻게 정하느냐?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내 주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채무자 주소지로 해도 되고, 근데 바보처럼 채무자가 예를 들어 저기 멀리 살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채권자인 나 주소지로 하면 됩니다. 그럼 나 주소지 어디냐? 인천입니다. 예, 인천지방법원. 그 다음에 소가 얼마입니까? 얼마 빌려줬다고 했죠? 300으로. 예, 300만 원. 예.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제 당사자. 나는 원고죠. 내가 청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저도 처음 써봅니다. 이실직고 하셨어요.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보통 어떻게 작성해서 주냐면 예,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로 저는 이제 파일로 작성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면 직원들이 요걸 지금 접수를 해요. 보통. 요런 거는 여러분이 가입되면 가입된 정보를 지금 넣어주는 것 같아요. 주민번호, 그 다음에 이름, 이런 거 다 넣어주고 주소, 이제 이런 거 주소 다 나오고 그래서 이메일 이런 거는 뭐 빨간 건 필수 정보인데 이런 건 필수 정보는 아니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송달을 받으려면 메일을 작성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 상대방이 뭐 냈을 때 내가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원고는 이랬고 피고를 또 이제 적어야 돼요. 자연인 한국 맞죠? 혹시 뭐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주민번호를 근데 모를 수 있죠. 내가 저기 아무리 오래 아는 친구라도 친구 주민번호는 알진 않잖아요. 그럼 이거 생략. 못 적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름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이름 모르잖아요. 그럼 불상으로 하세요. 네. 불상으로 해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뭘 알면 되냐? 주소 모를 수 있어요. 네.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 나 주소 몰라. 근데 뭘 안다? 전화번호를 알아요, 내가. 그래서 010 외우고 있진 않지만 뭐 이렇게 이제 전화번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주소를 모르면 뭘 하면 되냐?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면 됩니다. 예. KT, SKT, LG 이 세 군데에 사실조회 신청을 소장 접수 후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다고 치고 해봅시다. 주소를 네. 주소를 안다고 치고 주소를 알았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전화번호 넣고 이메일 이제 상대방 이메일 모르면 생략하면 되고 그렇게 이제 원픽으로 다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다 뭐 쓰면 되느냐? 청구 취지가 판사가 판사한테 판결문을 이렇게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써야 돼요. 자, 1번 숫자 매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원고는 나죠. 이제 네.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가 우리 아나운서님이죠. 나 돈을 300만 원 받고 싶잖아요. 피고한테.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근데 뭐 이자 받고 싶죠. 이자 그때 우리는 연 10%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변제기를 정했겠죠. 25년도 12월 31일까지라고 정했다고 칩시다. 15일부터 건 소장 부본은 복사본이라는 뜻입니다.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소촉법, 소송 촉진 등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제기한 이후, 그러니까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이자가 연 12%로 늘어납니다.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우리는 원래부터 20%로 정했는데요. 이러면 그냥 20%로 끝까지 가면 되겠죠. 다시 낮출 필요가 없죠. 당연히 여기 각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면 그냥 안 써도 됩니다. 판사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요거 써야 돼요. 근데 변호사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내가 잘 모르겠어. 네, 안 그래도 질문하고 네. 싶어요. 네. 저렇게 써야 되나요? 예, 나는 변호사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쓰세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하면 판사님이 방금 제가 썼던 것과 같은 청구 취지로 판결문을 내려줄 겁니다. 결과는 똑같은 거네요. 예, 당사자니까 이제 변호사가 저렇게 써서 내면 이제 판사님한테 혼납니다. 아, 근데 여기 크게 틀린 게 하나 있죠. 예, 원입니다. 예, 만이면 지금 송달료만 뭐 저기 억대 나오겠네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기가 어렵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이게 제가 성립이 썼어. 되는지. 성립이 되는지. 일단 얼마나- 저는 번호 같은 거 안 씁니다. 맞아요. 엉망진창이네요. 정선은 이에 청구합니다. 자, 이렇게만 써도 되나요? 됩니다. 진짜요? 대신 이자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꼭 해야 되나요? 받고 싶으면. 나 1항은 원금 및 약정된 이자에 대한 이자와 지연소대금. 아까 그 지연소대금이 그겁니다. 12%. 예, 그 늘어나는 부분. 2항은 여기 나오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썼다고 생각합시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이자를 아까 붙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2항은 뭐 적어야 되나? 이 밑에 친절하게 알려줘.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 자, 이거 누구 때문에 지금 소송하고 있죠? 정선에. 예, 맞죠. 돈을 안 갚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걸 적어줘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사망은 가지평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뭔지 모르겠다. 그냥 여러분 이거 외워보세요. 2항 사망은. 자, 제1항은 가지평할 수 있다. 뭐냐면 1심 판결이 선고가 나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 1심 판결도 이겼는데 또 항소심 가서 할 때까지 나는 돈을 못 받으면 그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문만 나면 잠정적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판결문 가지고 얘 재산을 알고 있으면 그거 바로 집행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압류를 바로 걸 수 있는 거군요. 네네네. 예, 이제 요렇게 틀은 3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하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자를 좀 넣는다고 치면 일단 이게 피고는 원고에게 근데 이 피고는 원고에게도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자기 이름 넣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인 입장에서 쉽게 써봅시다. 이에 대한 후로의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신 이러면 이제 12%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이자 청구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판사님이 그냥 인정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처분권주의에 명백히 반합니다. 뭐냐? 처분권주의가 내가 처분할 수 있는 범위는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 있다가 민사소송법의 아주 큰 원칙인 처분권주의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원고가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판사가 오지랖 부려서 그보다 더 줘버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소송은 무기되든 당사자의 어떤 대등주의 하에서 진행되는데. 민사니까. 네. 민간인끼리 청구하는 거니까. 법을 모르면 최소한 변호사한테 맡기든지 어디 상담 보든지 뭐 하든지 해서 했어야죠.
판사님이 그걸 인정해 주길 바라면 안 되지. 그럼 여기에 적지 않으면 네. 청구할 수 없다. 네. 아. 여기 저거 내가 최대 여기서 내가 받을 돈이 예를 들어 500이었는데 300만 적었어. 그럼 판사님은 실제 차용증에 500으로 돼 있더라도 300만 원만 판결 내려주셔야 됩니다. 다만 가끔 이제 판사님들께서 좀 안타까우니까 아 이게 차용증에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이런 부분 한번 이거 원래는 위반이에요. 아. 위반.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바로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판사님이 어떤 이제 그거를 언지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500만 원을 빌렸는데 600만 원을 준다고? 판사님이 500만 원만 판결해 주시겠죠. 네.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판사님 판단할 수 있는 범위 하에죠. 아. 왜냐하면 자기는 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해놓고는 600을 달라고 해버렸으니까 그 물어보니까 판사님 이제 그 왜 600을 청구했어요. 저는 이자를 여기다 넣은 건데 이렇게 이자 다르게 청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안에서는 그 밑으로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죠. 와, 이거 넘어가기 힘들다. 청구원이 이제 청구원이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처럼 구구절절 써도 되는 겁니다. 구구절절. 네. 여기에 원래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걸로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이제 목차를 나눠서 써요. 이렇게 청구 원인, 당사자 지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목차를 나눠서 이렇게 쭉 씁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저렇게 써서 주면 우리 직원이 컨트롤 C를 여기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차용증에 있었던 중요한 사정, 그러니까 당사자의 관계, 이걸 간단히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선혜와 저는 뭐 이렇게 막 써도 됩니다. 원고는이라고 하지만 이거 원래 저희는 쓰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일상목행위라고 주어, 일시, 상대방, 목적, 행위. 예를 들어 육가 원칙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순서로 문장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되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막 써도 돼요. 그냥 저희는 때는 바야흐로. 네네. 막 소설 쓰듯이 써도 됩니다. 그럼 판사님 읽어주십니다. 근데 그걸 적어야 됩니다. 언제 만나러 왔는지. 피고가 예를 들어 2025년 2월 뭐 10일에 이걸 적어야 됩니다. 만난 날짜에. 네, 왜냐하면 범죄도 일시, 장소, 시간이 중요하듯이 이런 것도 시간,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자를 언제부터 붙일지, 돈을 언제 빌려갔지, 이런 것들. 이제 2025 10월 저희 집 앞으로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예. 원래 이거 당사자의 관계가 아니고 이게 한 번에 섞였죠. 대여 사실하고 이것도 변호사 그거 나오네. 자, 이렇게 안 적어도 됩니다. 빼고 그냥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언제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연 10%로. 자, 근데 빠진 게 있죠. 증거. 증거. 입증 방법 여기 나오죠. 여기에 이제 증거 서류 제목을 갑제 1호증 순으로 여기서 모르겠다. 나는 갑제 1호증 뭔지도 모르겠다. 자, 1번 차용증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뭐 있다? 이체 내역이 있겠죠. 3번 만약에 뭐 문자나 카톡이 있으면 보통 카톡 메시지라고 합니다만 잘 모르면 그냥 카톡 이렇게 하세요. 카톡 뭐 통화 녹음이 있으면 하고 녹음 파일. 원래 이거 녹취록 만들어서 우린 내지만 여러분 이렇게 직접 내야 됩니다. 첨부 서류 이런 거는 뭐 여기 정해진 대로 인지 때 송달료 나중에 내고 이거 첨부하게 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예. 그냥 이체 내역부터 넣으면 되나요? 예. 그리고 둘이서 대화 나눈 거 녹음 파일 있으면 녹음 파일 아니면 카톡 아니면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변호사님들은 통화 녹음을 녹취록을 만들어서 접수를 하잖아요. 저희는 녹음 파일 그냥 넣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그럼 네. 판사님 그걸 다 듣고 아니 그 판사님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일단 녹음 파일이 만약에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다면 첫 재판 갔을 때 판사님이 이걸 웬만하면 녹취록을 좀 만들어서 내달라 라고 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또 그 판사님 짧은데 조금만 들어와 주시면 막 이렇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녹취록 뭐 한 3, 4분 만드는 거 몇만 원이 되긴 한데 웬만하면 만들어서 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우기면 판사님이 그래도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의 호소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네요. 들어보실 겁니다. 이제 여기 인지대 이런 거 자동 계산. 인지대 얼마일까요? 이 자동 계산 누르면 됩니다. 소가를 안 넣었나? 우리가? 넣었는데. 네, 소가 넣었죠. 나머지를 등록 안 해서 등록.
예. 우와. 저도 처음 해가지고 또 등록. 야, 여러분 이걸 눌러야 됩니다. 등록. 와, 중요한 거 빼먹을 네. 뻔했어. 이거 자동 계산 눌러버리세요. 자동 계산 누르면 됩니다. 300만 원인 경우에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인지 그 관련 그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송달료 예 이렇게 인지 때 300만 원이 굉장히 싸네요. 송달료가 엄청 비싸네. 꽤 비싼데요? 예,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아 피고 주소지를 모르는 걸로 넣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서 다 알아봐 주시는 건가요? 주소지까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 알아봐 주죠. 신청을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예납을 많이 받아두는 겁니다. 알면 몇천 원 나올 거예요. 몇천 원 또는 1, 2만 원 수준으로. 나중에 그러니까 돌려주는 예, 몇 회 송달할 비용을 한 번에 받아요. 이걸 몇 회 송달할 비용을 만약에 남으면 나중에 돌려줘요. 이거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 수신 신청. 이거는 신청하면 좋겠죠. 대표 원고만 신청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등록하고 그 다음에 작성 완료. 자 그러면 이제 샘플이 이렇게 뜹니다. 이제 내가 써놓은 대여금 청구에서 윤세요. 그 다음에 청구 취지 내가 아까 쓴 거 맞죠?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이렇게만 써내도 됩니다. 네 중요한 건 다 들어갔어요. 네, 언제 빌려줬고 대여금 얼마고 그게 빠졌네요. 언제 갚기로 한 거. 기한이 도래했어요. 이 얘기를 여기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한 번에 안 들어가면 다음에 판사님이 이거 그러면 변제기 도래했어요 물어보면 예 언제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법정 가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또 써내도 되고요. 입증 방법 들어갔죠. 첨부 서류 들어갔고 그다음 날짜 들어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따라서 쭉쭉 하면 나중에 이제 인지대 송달료 내서 보정 서류 내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고 계좌 가상 계좌 알려주거든요. 그쪽으로 납부하고 그 보정서를 다시 여기 나홀로 소송에다가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증거는 언제 내나요? 이건 나홀로 소송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소장을 출력하고 나서 증거를 뒤에 붙여. 뒤에다가. 네, 그래서 이거는 보면 지금 이거 직접 법원에 접수하는 형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전자소송의 형태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나의 전자소송 들어가서 민사 본안으로 들어가서 소장으로 가서 우리 이제 대리인 작성이거든요. 여러분들 본인 직접 작성이겠죠. 비슷해요. 똑같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파일 입증 서류에 파일 첨부가 있죠. 네. 요게 이제 여러분 전자소송 직접 하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스캔 파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붙이고 제출 하면 됩니다. 네, 알겠죠? 네. 끝. 이러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답변이 이제 오는 것까지. 송달이 일단 이제 피고한테 되고 나서 그 답변을 이제 보통 30일 내로 하라고 하는데 그 30일이 정해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간은 아니라서 상당히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송달을 받는 주소지가 계속 불명확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거 이제 양한 송달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공시 송달을 합니다. 공시 송달은 뭐냐면 법원 게시판에 그냥 공고 올려버립니다. 공고 올려서 2주의 시간이 지나면 그냥 도달한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네. 약간 그 신문에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네. 왜냐하면 주소지에 송달이 안 된다는 건 본인이 주소지에 안 살고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정상적으로 안 해놓은 피고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직접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생각보다 쉽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좀 채워야 될 항목들이 많긴 한데 그냥 잘 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사실관계 예를 들어 뭐 이런 돈 달라는 거라든지 이전에 우리 항상 힘들어하는 문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거에 들어가서 직접 하면 왜냐면 문콕 손해배상 청구가 뭐 기본적으로 300만 원 넘어가기 힘드니까 이걸 변호사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직접 요런 걸로 대신 문콕은 대여금이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만 조금 달라지지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됩니다.